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가는 중이고, 더욱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저께 급작스럽게 반등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엄청난 급상승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트코인한테 되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9,700달러 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 장세 들어갔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돌파해서 쭉쭉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엄청 긍정적이게 지금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뉴스부터 이제 쭉 말씀드리면서 시세에 관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카톡으로 주식을 사고 판다. 카카오 등장해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통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카톡 어플이 증권 어플보다 더 친근하죠. 더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근데 카톡 어플을 통해서 내가 카카오뱅크도 사용을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증권까지 거래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증권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죠. 일단 그래서 중요한 게 카카오페이에서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주식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IT로 무장한 카카오의 등장에 증권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업계가 모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다 지금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 통합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커머스 업계 같은 경우 아직 통합은 안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거기까지 손을 뻗쳐서 더 대규모 마케팅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근데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가 중국 자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개입이 돼 있다는 거지. 그건 아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사용하실 때. 이로써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인수한 지 1년 4개월 만에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승인 났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증권업을 진출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말은 안 하지. 나중에 카카오가 업비트하고 연동돼서 이게 카카오페이하고 또 카카오뱅크하고 또 연계가 된다. 기업은행이 중간에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더 재미난 일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앞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과 자산 관리를 선보이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모든 산업에 본인의 어떤 그 소나기를 뻗어가지고 다 잡겠다는 얘기죠. 카카오에서. 그리고 특히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성과도 증권업계를 긴장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자, 최저임금 상승, 불황에 코로나까지 자영업 월세도 못 낼 판이다. 식당, 분식점, 커피 전문점 손님이 뚝 끊겼다. 점심시간 불고 한산하다. 매출도 반토막 났다.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장세도 동시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물 경제랑은 이제 사실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대규모 감염병이 돌면서 자영업자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는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5년 6월 중순 외식업체 매출은 메르스 확산 전인 그해 5월 말에 비해 평균 3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은 적게는 절반, 많게는 10분의 1 이하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2015년, 2016년도 초반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암호화폐를 하면서 이제 일을 안 하게 됐죠. 계속해서. 근데 어쨌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제가 만약에 어쭙지 않게 또 다른 큰 대형 어떤 그런 자영업을 했다면 돈 잃고 저는 멘탈도 나가고 몸도 많이 고생을 했을 거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종이돈 없는 세상 준비, 각국 중앙은행이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CBDC 대응에 발간 66개국 중 80%가 진행 중이고 1년 새 10%가 증가됐다. 그리고 작년 해체 디지털 연구팀을 한국 같은 경우 재구성했고, 페이스북 그리고
개발 리브라 발행 계획의 큰 영향, 그리고 중국이 금융패권 위에 수저우 등서 시범사업, 미일은 발행 계획 없다면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고 있죠. 발행 계획은 없는데 연구는 계속 진행한다. 결국에는 이거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의 병들자 차 공장이 멈췄다. 현대차 이어 도요타, 혼다도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고 있고, 아침에 제가 보니까 프랑스의 르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생산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어떻게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거 무슨 뭐 장사를 하시는 거 여러 가지 것들도 아마 이거에 따라서 아마 많은 것들이 아마 갈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솔루션이 되는지에 따라서. 자, 실적에 농무한 우리은행 직원들 고객 2만여 명 비밀번호 손댔다. 2015년에 은행 사라진다고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언급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암호화폐 관심을 가지면서 2015년 말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코웃음을 많이 쳤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사실은 우리 은행에서 이런 일이 비밀번호에 손댈 정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다는 거지. 지금 기존에 있는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지. 대부분의 아마 시중 은행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결국에 이 조직체라는 게 실적이 안 나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난다고 판단하면 결국엔 위에서 밑으로 계속 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고 아무리 그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다.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2만 3천여 명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까지 이제 손을 댔네요. 코인데스크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XRP가 2020년 들어서 되게 저조할 거다. 성장률이 되게 저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제 금융투자 조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코인데스크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코인데스크는 팩트 체크했냐? XRP가 이제 2020년 들어서는 44%나 성장했어.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그에 반해서 33%밖에 성장 안 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수익률 같은 경우 저도 이제 XRP를 그러니까 리플 코인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100% 투자할 만한 코인이라고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은 한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도 비중을 그렇게 많이는 안 갖고 있어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리플 코인 추천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어디냐면 나이가 내가 진짜 많아서 안정형을 추구하는 사람, 거기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리플 코인을 사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안정형이나 어떤 보장형 이런 것들 있죠. 보장된 거, 대기업하고 결탁된 거 이런 거를 원해.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이게 급등하기를 원해. 그죠? 이번 같은 경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 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가 급작스럽게 상승한 폭이 되게 컸죠. 네. 뭐 시총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고수익을 이제 원한다는 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오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오르기를 바라신다기보다 그냥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야금야금 하는 거에 차라리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2017년 말에 있었던 리플 코인 급작스럽게 대상승해서 몇천 원 가는 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전체적인 어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굴러가면서 이것도 뭐 같이 올라가겠죠. 저는 어쨌든 기대치를 그렇게 많이 걸어두진 않아요. 코인에 이제 지금 들어서는 예전만큼.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9,700달러까지 이제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 조정 장세에 있으면서 박스권 장세로 또다시 횡보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장세가 알트코인한테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9,700달러를 넘어가지고 10,000달러가 사실은 이게 매물대가 아니라 사실은 1,900달러대거든요.
이 다운 매물대가. 그래서 9,700달러에서 사실은 조정을 해줘 이번에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 오히려 이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 가격대를 더 채널을 더 올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알트코인도 전반적으로 아마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총 작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리비리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차순으로 봤을 때 조금 약간 뒤로 밀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거를 돌릴 때.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코인베이스 기준에서 200달러를 돌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가장 중요한 지점을 일단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200달러를 돌파를 하면 320달러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결국에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전체적인 장세를 파악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알트코인들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뭐 리플이 됐든 비트코인 캐시가 됐든 이더리움이 됐건 그런 시총 높은 코인들이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반되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마 지금 내려가고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저께 추세선 그려놓은 거를 이탈을 해서 사실은 밑으로 하향하고 있어요. 65.95%에서 여기서 지금 하향으로 깨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58까지 깨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향후 장세를 한 달간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근데 이익은 분명히 이익 실현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분할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장세를 봤을 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게 팔 때가 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프 베조스가 지금 보면 2빌리언을 팔았대요. 이 사람이 지금 이익 실현했대. 최고 CEO죠. 아마존의 최고 CEO인데 이 사람이 이익 실현했는데, 베조스가 아마존의 사상 최고에 매우 가깝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 CEO는 1월 31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가 시작되기 전날 아마존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대로 주식을 팔았죠.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주식이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연준이 개입이 돼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4%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하빙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하빙이 사실 되게 가까운 게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코인의 이제 하빙 또는 블록 보상 반감은 비트코인보다 약 한 달 전인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예요. 날짜가 똑같아. 자, 그래서 비트코인 광부들에게 임의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공동체 분열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채굴자들한테 15%인가 세금을 매기기로 했는데 그것도 없애기로 했죠. 비트코인 캐시는 수요일날 14% 성장률로 암호화폐를 10위권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도 27,000달러까지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톰리가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상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더더욱이나 만약에 CNBC 같은 데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아마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10,000달러 넘어서까지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코인데스크에서 뭐 이 뉴스를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봤는데 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스펀키 추천 ICO가 67% 가격이 폭락했다. 거래 불가도 24%다. 도합 몇 프로예요? 91%죠. 스펀키님이 이제 추천했던 게 91% 정도 그랬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펀키님을 이제 블레임하자, 그래서 뭐 이분을 디스하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소개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코인에 관해서 코인 추천이나 거래소 추천하는 거에 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펀키님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스펀키님이 중간 소개자 입장이면 결국에
코인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는 중간 소개자니까 책임 없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중간 소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블레임을 받거나 모든 책임에 관해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코인이 판매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약간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중간 불이증 한다는 자체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디 회사를 소개를 시켜줘도 누구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스폰키님의 의도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벌어지지 않던 어쨌든 이 중간 소개자 입장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던. 그래서 추려진 21개 암호화폐를 분석해본 결과는 처참했다. ICO 시점 대비 가격이 97%, 99% 폭락한 것이 7건, 30에서 90% 빠진 것이 7건 등 절반 이상이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거래되지 않는 종목도 5건이 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분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도 팀을 꾸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팀을 운영하니까 그분들도 뭐 가져가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코인이나 거래소를 추천할 수밖에 없고 소개를 시켜주고 코인을 받거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 입장 자체가. 그래서 어쨌건 코인 시장이 올해에도 만약에 불장이 분명히 올 텐데 불장이 만약에 온다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또 발생되냐 또다시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 누군가는 밥을 사 먹이고 그거 밥을 먹고 배가 부를 때 뭐 거기다 대고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와 내동해가지고 그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 또 본인이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을 거기다 또 투자를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 내지는 플립사이드 크립토의 크립토닷컴에 있는 어떤 1위부터 25위권에 있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떤 일반 개미들이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보긴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해요. 더 안전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드렸는데 비트코인 시세가 어쨌건 조정 장세가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장세로 흘러가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약간씩은 분할 익절하시는 것도 욕심을 100% 채우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현금은 항상 옆에 25% 내지 정도는 항상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